2026년 병오년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출발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1,000개 넘는 종목이 상승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출발이 좋았던 우리 증시, 올해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장중 특징 업종과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자산운용 노현복 부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첫 거래일부터 지금 기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좋아요. 거래일부터 증시가 좀 날아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분 좀 시장 기운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노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올해 작년에도 우리 시장이 워낙 좋았었죠. 작년에 이제 우리 실적도 너무 좋았었고요. 예. 상법 개정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첫날에도 이런 모습을 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주요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방산이나 전략기기 같은 실적 성장률이 좋은 섹터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업체들도 지금 실적 성장률이 워낙 좋은데 맞습니다. 같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소비재들이 4분기 좀 쉬었었는데요. 미용기기나 화장품, 음식료 같은 업체들이 마침 그저께 발표한 12월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또 잘 나오면서 오늘의 상승을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작년만큼의 폭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합산 기업이익이 성장하는 부분이고요. 이 이익은 2020년도에 합산 영업이익 기준으로 140조에서 작년에 이미 290조 이상 2배를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30에서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 매크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고생을 했죠. 우리 미국 관세라던가 아니면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 해소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매크로적인 부분, 환율이나 그리고 물가, 특히 물가 같은 부분에도 작년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물가, 특히 미국의 CPI, PCE 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PPI 같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워낙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8월 부과 이후에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상법 개정. 이게 작년부터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부분은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외국인 분들이랑 이제 투자를 미팅을 많이 해보면은 한국 기업이 낮은 우리 배당 성향이나 물적 분할 같은 게 큰 발목을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더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나스닥이나 대만, 일본 대비해서도 지금 우리 지수가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코스피 내 투자 비중이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전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맞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임 대표님은 오늘 시장 기운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1월이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기본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국내 지수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차지를 많이 하는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AI 투자에 대한 그 계속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반도체 양대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지금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전반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수출 관련 성장세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7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그만큼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방산이나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부분,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와 덧붙여서 정부의 이제 대규모 지금 정책들이 이제 올해 이제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풀릴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지금 수급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6,44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거의 오늘 3,000억 원 가까이 산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1,400억 원. 한미반도체 1,300억 원 이렇게 사고 있는데 다소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수급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포인트도 좀 지워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락 종목이나 상승 종목 수가 비슷한 그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국내 투자자 입장이나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해당 종목에 대한 선호도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거기다가 올해 이제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치가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뭐 그런 반도체가 좀 쉬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타 종목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다들 지금 주도 섹터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올해 증시의 화두가 5,000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야기 좀 해주셨지만 5,000피의 주연이 반도체라고 했을 때, 근데 주연만으로는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연은 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실적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적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선이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다만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죠. 받고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일단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사항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국내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을 보면 조 단위의 계약들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그런 이제 기술 수출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좀 선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술 수출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이 부분 좀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섹터들 이야기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 나눠야 되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던 이슈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H200칩 200만 개를 지금 주문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또 젠슨왕 CEO가 TSMC에 긴급 증산 요청했다라는 이슈도 나오는데요. 노부 대표님, 이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 2026년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수요에서 공급망 대응 능력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주요 빅테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분에 대한 공급을 못 따라서 즉 초기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가격이 크게 올라서 한국에 있는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도 실제로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속이 됐는데 특히 최근에 또 힌트가 있었던 게 이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입니다. 마이크론에서 이제 12월 18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또 가이던스 높아져서 올해 예상 실적이 약 40%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올해에도 HBM 이 완판이 됐다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의 마진도 워낙 좋아졌다라는 게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를 전망할 때도 이 주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빅테크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좀 상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수요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공급도 중요한데요. 공급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피크아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 스마트폰 관련된 메모리나 아니면 우리 클라우드 쪽 관련해서
실적이 되게 좋을 때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다운 사이클을 같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공급이 중요하고 참고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공급망이 이제 저희 가동이 되게 되면요. 약 기존 물량 약 20에서 30% 정도로 증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씩 가동이 될 텐데 이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디램과 낸드 HBM뿐만 아니라 낸드도 좋아졌습니다. ESSD라는 그 데이터 센터용 우리 제품도 워낙 좋아졌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계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 하반기에 아마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공급이 예상보다 덜 증가해서 즉 수요가 올해랑 내년에도 공급 대비 좀 앞서는 것을 보여주면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빅테크 그리고 공급의 일정과 규모 그리고 계약 단가 전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바라는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특히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가 지금은 이익이 좋은데 과거에 또 이익이 안 좋을 때도 있었죠. 근데 반면에 뭐 파운드리 대표 기업인 이제 우리 TSMC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로 계속 영업이익률 4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높고 그리고 멀티플인 PER도 올해 기준으로 25배 이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도 올해 기준으로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8배 언더, 9배 언더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공급 쪽에서 잘 조정이 돼서 이러한 좋은 실적을 꾸준히 이제 앞으로 내주고 그래서 좀 리레이팅이 추가적으로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레이팅 기대까지. 이 엔비디아의 TSMC 긴급 증산 요청으로 일단 반도체주 전반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임 대표님은 오늘 이 반도체주들 낙수 효과 좀 크게 작용했던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까요? 일단 그동안 이제 AI 과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어느 정도 조금 희석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대규모 이제 AI를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기업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국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지금 반영이 엔비디아 실적에도 지금 뭐 가이던스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발 향 이제 200만 개의 이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수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200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HBM D램이 또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200만 개에 따른 HBM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가동률 계속 좀 좋은 상황이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가격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3사들이 다 늘렸죠. 생산량을. 그런데 이때 반도체 3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대규모로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요가 감소를 할 때 중국 업체들의 물량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주가가 그만큼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번에 올라가면서 지금 반도체가 뭐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3사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유 자체는 과거의 중국 업체의 또 행태가 어떻게 나올지를 또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증가되는 그런 이제 증설 속도를 보면 뭐 증설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극대화 쪽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네.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쉽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뭐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을 벌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실적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음 주면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보셨을 때 반도체가 상반기까지는 큰 그림 안에서 우상향하는 거는 아무도 뭐 의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 안에서 좀 그나마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잠정 실적 발표할 때를 분기점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통상 삼성전자가 흐름 좋을 때, 돈 잘 벌 때 실적 발표하면은
시장에서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단기적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가장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예측치를 보면 지금 15전이 이제 조금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영업이익 규모로 그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영업이익 수준이 가이던스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금 근데 스트릿 컨센이 한 20조 되지 않나요, 영업이? 뭐 20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뭐 18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18조 정도로 보고. 네, 그 정도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주가는 약간 좀 방향성을 단기적인 어. 그런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기준을 18조 정도로 보고 이걸 비트하느냐 마느냐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현복 부대표님은 최근에 오늘 시장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 HBM도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HBM은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혜를 보고 있고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향후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레거시 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디램도 그렇고요. 낸드도 그렇고 전자의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조까지 바라는 그 부분도 네. 그 레거시 쪽에서의 이익분이 더 크고요. 맞아요. 그리고 낸드도 참고로 작년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제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작년 4분기 이제 한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워낙 캐파가 크니까 삼성전자가 요 쇼티지 구간에서는 수혜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 또 한국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또 대표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까요. 네. 그러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돈들이 좀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근데 반도체를 쫙 봤을 때 물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잘 움직였습니다. 근데 전 눈에 띄었던 거는 소부장에서 오늘 두드러진 강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키 맞추기에 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키 맞추기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말 이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증설 속도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뭐 엔비디아가 진짜 중국에서 200개, 그러니까 H200에 대해서 200만 개를 진짜 뭐 수주를 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만큼 HBM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D램 공장의 확대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D램 공장들이 확대가 된다라,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이제 증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쪽을 조금 두 개 나눠 보면은 뭐 오늘 삼전 밸류체인, 뭐 원익 IPS, DI, 솔브레인도 좋았고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들도 뭐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도 좀 좋았습니다. 소부장 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좀 더 괜찮습니까?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좀 더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유는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만들어지는 이제 캐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캐퍼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막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공장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클 가능성이 네.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부대표님은 소부장 단에서 따로 보시고 계신 키워드가 있습니까? 소부장은 사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이익률을 이제 전자와 닉스가 지금 마이크론 비롯해서 다 독식을 하고 많이 있는데, 가져가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양산에 대해서 과거처럼 양산을 이제 많이 하겠다, 공급 계획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반도체나 소부장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과거에 그 공급을 많이 늘렸다가 좀 힘들었던 구간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양산 공급에 대해서는 좀 덜 늘리게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반도체가 좋으면은, 그리고 이러한 양산도 빨라지니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로 조금 당겨질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는 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좀 더 편안한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임순재 대표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좀 증설 중인 소부장 기업들이 낫습니까? 증설 완료하고 이미 캐파가 좀 짱짱한 이 기업들이 괜찮습니까? 일단 뭐 소비자 관련된 쪽은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뭐 작년에 뭐 양대 회사가 원체 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만약 올해부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작년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들을 하실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었던 소부장 단으로도 조금 관심사항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도 증가세가 뭐 조금씩은 계속 그러니까 증가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는 반도체 소부장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섹터들도 좀 볼까요? 주말이 아니죠. 쉬는 동안에 또 이슈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일정들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도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습니다. 근데 늘 항상 이런 한한령 해제나 이런 이슈들에 뒤통수를 또 맞은 속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 대표님은 지금 좀 이 기대감으로 네. 뭔가 실질적인 조치들, 뭐 판호가 다시 개방이 된다든지 뭐 실질적인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근데 그게 약간 섹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가령 이번에 이구환신을 이제 진행했던 건 관련해서는 이번에 특히 뭐 자동차, 뭐 가전, IT 쪽 관련됐는데요. 사실 여기 한국 업체들이 뭐 직접적으로 좀 수혜 보는 것은 사실 좀 적긴 하고요. 간접 수혜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현지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가전도 1등급 위주. 즉 근데 한국에서의 가전 업체들 LG랑 삼성은 사실 그 매출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소비 쿠폰이나 아니면 화장품 부양책 이런 건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소비 기업들이 마침 중국에도 원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수출 기준으로 1, 2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간접 수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한한령이 만약에 풀리게 되면 이게 16년 이후로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의 9년이 된 이슈인데요. 이 건이 작년 초만 해도 하이난성에서 콘서트가 열릴 뻔했다가 열리기 2주 전에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간접으로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 개최가 되고 요거를 이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되고요. 또 그때와 지금은 또 좀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쪽이 좀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저희는 내심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한국에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적으로 여기서 중국의 앨범도 수출도 많고 그리고 중국의 콘서트를 지금 아예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뭐 디오요 같은 업체의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건은 이미 중국의 텐센트 뮤직, QQ 뮤직이랑 이미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무드는 워낙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화장품도 지금 이미 중국 외에도 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 국내 주요 브랜드들이 있고 이번에 중국에서도 진행한 화장품 산업 촉진법 그 제도가 보시면은요. 그 해외에서 인지도 높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좀 신속해서 수입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여서 이런 한국에 있는 소비재들은 뭐 간접적 엔터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잘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한령 해제된다고 했을 때 과거 같았으면 대장이 화장품이었는데 그보다는 뭐 엔터나 콘텐츠 이쪽이 더 큰 수혜를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저희는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화장품은 이미 사실 그 한한령이 있어도 수출을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특히 드라마나 동시 방영 콘서트는 아예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또 추정치도 낮게 잡혀 있어서 잘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표현하면은 중국이 없어도 좋은 섹터는 좀 더 안정성은 있겠네요. 중국이 없는 섹터에 대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주신 뭐 콘텐츠라든지 게임 같은 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도 팔 수 있어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 뭐 이제 화장품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은 섹터가 더 안정성은 있겠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예. 말씀하신 취지에서 안정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이 한한령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에서는 또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좀 있으십니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돼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들이기 작년이 때문에 아니죠, 뭐. 몇 몇 년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돼야 되나 보다라는 거지. 뭐 우리가 아무리 기대를 한다라고 해도 중국에서 뭐 어떤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터 관련된 부분 당연히 이제 중국 향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중국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뭐 수익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빅 아이돌들이 이제 월드 투어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뭐 중국이 없어도 뭐 그쪽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과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한알령 이전에 화장품을 자꾸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와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중국의 화장품 그 구조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산업 구조가 만든대요, 바뀌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진급 뭐 국내 중저가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회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업체들한테 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에서 그렇게 뭐 우세를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브랜드를 갖고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닥 뭐 한알령이 풀려도 수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화장품 ODM, OEM 업체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인디 브랜드들이 최근에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자체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OE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경쟁력을, 기술 경쟁력을 그쵸.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디 브랜드 중에서 좀 좋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한테 ODM, OEM을 발주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ODM, OEM 업체 이제 대표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뭐 그 이 와중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미뤄봤을 때 임순재 대표님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 만약에 갑자기 오랜만에 이런 이슈가 왔으니까 신규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만류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한알령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엔터나 컨텐츠 쪽은 오케이. 안할령이 풀리게 된다라면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고요. 네.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한알령이 풀려도 그렇게 뭐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복 부대표님은요? 엔터 기업을 최근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이제 전고점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네. 예. 근데 사실 뭐 타 섹터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워낙 좀 더뎠던 것 같습니다. 주가 수익률이요. 그래서 만약에 한알력이 풀리면은 뭐 주가가 좀 올라 있어도 충분히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그만큼 큰 시장이고 국내에서 없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의 한알령 당시보다 지금의 아티스트들의 위상이 워낙 뛰어나고 드라마 제작, 뭐 캐대언도 있고요. 워낙 국내 컨텐츠랑 이런 엔터 산업이 워낙 크게 글로벌리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기회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표님 앞서서 화장품 저희 얘기 살짝 했었는데 화장품과 미용 기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용 기기는 뭐 지금 CES 또 APR 또 간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순간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게, 그러니까 미용기기랑 화장품 둘 다 그 글로벌 소비재 관점에서 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비중이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 있는데 지금 현재의 투자 포인트는 선진국에서의 침투율 증가랑 그쪽에서의 성장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뭐 파마 리서치나 APR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투자 포인트이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당겨줄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좀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주요 브랜드들의 선진국이랑 중국 쪽에서 해당 브랜드의 뭐 SNS 해시태그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계속 오늘 파마 리서치가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좀 화장품도 봐야 되나 이러면서 좀 네. 질문을 해봤는데, 네. 바이오 쪽도 저희 좀 이야기 그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좀 테슬라 여파가 있었던 건지 주춤했던 것 같은데 그 빈자리를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채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 대표님, 요 배터리에 묶여있던 자금들 이제 올해는 좀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로 대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천재 물려 계신 분들이 쉽게 팔지는 못하실지 않을까. 업체 손실들이 크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새롭게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쪽에는 좀 관심을 가지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강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부분이 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런 이제 CDMO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셀트리온이 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미국의 이제 현지 공장에 대한 이제 딜 클로징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소유권을 넘겨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일라이 릴리한테 또 CMO 수주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3억 3천만 달러를 했는데 지금 일라이 릴리에서 받은 이제 수주 금액은 4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남죠. 투출하고도 남았다라는 그런 거고요. 특히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들 당연히 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크게 보인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도 오늘 관심을 받았듯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CMO 능력 재평가를 이 제약바이오센터 전체 재평가로 연결 지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좀 강하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신 이제 국내에서도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에 네. 공장을 뭐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 진출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셀트리온이 시발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공장이 인수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정진 회장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듯이 네. 지금 램시마에 관련돼서 유럽 시장은 상당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미국 시장 아직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흐름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이 간만에 이렇게 좀 올라가가지고 정말 반가워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오른 배경이 셀트리온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자체 공시를 냈고 그걸 증권가들이 받고 목표가를 오늘 줄줄이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주가도 좀 좋아진 건데 노현복 부대표님 보셨을 때 셀트리온이 사실 요새 다소 이런 뭐라 그러죠?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좀 있어요. 뭐 좀 올드스쿨 아니냐, 또 예전 제약바이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최근에 뭐 대세가 된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실적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예전 그 셀트리온 돌아오는 거야? 이제 좀 달라지나? 라고 좀 기대는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셀트리온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좀 적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동안 예상했던 실적치에 좀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작년에도 뭐 영업이익이 한 50%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5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그 우리 성장성이 워낙 좋다. 2030년까지는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근거이고 이런 이 셀트리온의 주요 제품들이 또 판매가 잘 되면서 지금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우리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한 4, 50조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합산 매출이 벌써 10조, 그 올해는 약 4조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실적이 딱 좋아지면은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하신 최근에 이제 실적 잠정 공시를 되게 빨리 내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생물보안법 이런 건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경쟁 업체는 중국의 우시라는 큰 업체가 있고 그쵸. 그래서 반사 수혜를 볼 확률이 국내 시밀러 업체들한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주로 이제 앞으로는 좀 실적 위주로 좀 보여주게 되면은 셀트리온도 드디어 불명예를 벗고 그렇죠. 리레이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실적을 보니까 올해부터 연간 영업이익이 1조가 넘더라고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이게 헬스케어를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올라간 거야? 아니면 셀트리온 자체가 지금 매출이나 이런 게 좋아서 잘 찍힌 거예요? 작년도에는 오히려 그 감가상각 진행되는 게 있었어요. 합병하면서 그 비용 그 마이너스 하는 네. 항목이 있어서 오히려 좀 적게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를 달성했고 올해는 이제 1.5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 올해 실적은 완전히 그냥 본업에서의 그렇죠.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셀트리온이 진짜 길고 길었던 21만 원 밑에 박스권을 지금 몇 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시원하게 넘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넘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미국에서 기대치를 못 맞췄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가장 큰 이유였던 거고요. 만약 셀트리온이 뭐 이번에도 잠정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조금 이제 깨름직해하는 거는 미국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미국 실적만 좀 개선되는 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뭐 평소보다는 조금 덜 움직였습니다. 셀트리온만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임순재 대표님 오늘 같은 날은 그럼 다른 제약바이오를 좀 담기 좋은 날이었다고도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쵸.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가장 이제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인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받을 때 뭐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약 바이오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주항공 테마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도 참 지치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외에 우주항공용 핵심 원재료 니켈 선점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요. 부대표님. 이 우주항공 저희가 계속 테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또 니켈 선점 이슈 요걸로 해서 보면 이제 좀 진짜 강세를 보여줄 만한 재료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전에 2차 전지 업종이 그 초기 침투율 전체 판매량의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를 침투했고 그게 이제 2%, 4% 가면서 금액은 되게 적었지만 이게 성장성이 되게 높았던 점이 과거 2차 전지의 그 주가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사실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있는 주 업체들이 진행을 해왔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원래 작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발사를 하는 건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올해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게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우리 우주 관련된 주요 업체들의 소재되는 실적 성장률은 다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올해에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숫자로 설명하기에 시가총액은 지금 많이 커져 있지만, 그런데 이 방향성으로 봤을 때 향후 우주 섹터에 대해서는 이 소재의 성장률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야기 임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스피어가 니켈 재련소를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그게 스피어의 이제 자회사에서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인도네시아의 뭐 재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재련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기업하고 같이 이제 공동 출자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럼 합작법,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합작법인의 지금 10%의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미국에서의 뭐 이런 원자재 관련된 규정을 과연 준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인수하면서 건 이제 4천억 가까운 자금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럼 과연 스피어가 이 자금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공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OEM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니켈 가격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할 경우에 그걸 원가에 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 반영이 뭐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개선세가 조금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보게 되면 우주항공주들의 경쟁력 자체가 이제는 원자재 확보 능력에서 갈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원자재 관련된 부분도 뭐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게 중국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시장에 꽉 쥐고 있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러니까 스피어 같은 경우 투자한 니켈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하고 합작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니켈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뒤집어 얘기하면 어디든지 니켈을 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이게 단순하게 뭐 미국,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호주나 아니면 선진국 쪽에 니켈을 광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제 제3 신흥국에 있는 그런 이제 재련소나 이런 거에 투자할 때는 중국 자본이 대부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좀 이 전체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올해 저희가 좀 희망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서 두 분께서 올해 증시에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래도 이거는 꼭 하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아무래도 중요한 게 그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의 실적이랑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부분,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인데요. 오히려 상법 개정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지도 워낙 충만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적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크니 말씀드린 반도체의 하반기 공급과 수요 간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전방업체 빅테크의 가령 갑자기 뭐 가이던스가 하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한번 좀 그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관련해서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한 번씩 물가가 오를 때 저희가 이제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 물가가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30-40%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요 지표 CPI, PC, PPI 세 개를 계속 매달 체크를 하면서 특이하게 좀 튀게 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도 과거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FOMC와 트럼프 정부 간에 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5월에 FOMC가 또 바뀌게 되면은 좀 더 현 트럼프 쪽에 좀 유리한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오히려 환율 쪽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환율도 지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으로 세계 국채 지수에 국내물이 지금 편입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이미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 자금이 약 70조 정도가 매월 꾸준히 유입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국내 정부에서도 우리 환율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했었고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상태로서는 좀 크게 우려는 안 되고 주요 국내 해외 리서치의 결과도 보면은 환율 전망을 다 뭐 1,300원대에서 1,400원 초반으로 지금 올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주요 이슈 중에 그 반도체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매크로에서 특히 우리 물가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경제 지표들, 특히 물가 지표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도 올해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 주목해야 가장 될지. 큰 게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통해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에 보면 1,483원이었던 게 이제 1,420원대까지도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1,440원대로 다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물가는 모르겠는데 국내 물가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물가 환율 자체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불안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입장에서도 지금 기준금, 그러니까 미국은 내릴지 모르지만 국내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지금 달러 수급 자체가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1,400원대 초반이 지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라고 해도 국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연기금이 지금 수익률을 위해서 계속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런 해외에 대한 해외 수요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 1,420원
뭐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을 보이면 그나마 선방을 하는 거고, 만약 진짜 뭐 시장 걱정대로 1,400원대 후반이나 아니면 1,5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상당히 좀 불안 요소로 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잡혀져 있지만 오늘 새해 첫 거래일 달러 원환율 1,44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